한밤중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두는 건 있을 수 없다. 누군가의 추천으로 찾아온 의뢰인에게서 약속된 보수도 받지 않고 도망갈 이유는 없다. 보기와 달리 이 여자는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사람인지도 모른다. 등등의 생각 끝에 그대로 있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공포에 질려있는 부인 때문에 사실 겁이 나긴 했지만 고집을 꺾지 않고 일을 마칠 때까진 여기 있겠다고 확실하게 말했지요. 부인이 다시 입을 열려고 하는데 머리 위에서 거칠게 문 닫는 소리가 나더니 계단을 내려오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석상처럼 잠시 가만히 있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두 팔을 벌려 보이고는 방문 앞에 나타났을 때처럼 소리 없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대령이 들어왔는데도 축 처진 이중턱에 쥐 같은 수염을 기른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대령은 키가 작고 뚱뚱한 그를 퍼거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은 비서 겸 지배인이요. 내가 문을 닫고 간 것 같은데 문이 열려 있군. 아, 방이 좀 답답해서 잠깐 문을 열었습니다. 대령은 의심이 깃든 눈빛으로 저를 흘깃 보았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 바로 일을 시작할까? 퍼거슨과 함께 기계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겠소. 잠깐만요. 모자를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모자는 필요 없을 거요. 기계는 집 안에 있어. 네? 그럼 집 안에서 벡터를 채굴하나요? 그건 아니지. 집 안에서는 단지 퍼낸 흙을 압착할 뿐이요. 하지만 당신이 신경 쓸 일은 그게 아니지 않소. 기계를 점검해서 어디가 어떻게 고장났는지 알려주기만 하면 일은 끝날 거요. 램프를 든 대령이 앞장서고 그 뒤에는 퍼거슨 씨와 제가 뒤따라가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미궁을 떠오르게 하는 좁고 구불구불한 복도가 있는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긴 복도, 좁은 나선형 계단, 낮고 작은 문을 지나쳤는데 그 문의 문지방은 오랜 세월을 못 이겨 움푹하게 닳아 있었습니다. 위층에는 나무 바닥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가구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벽을 칠한 회반죽도 다 벗겨져 있었고 습기로 인한 검부른 얼룩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불안을 애써 감추려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조금 전 진심 어린 표정으로 떠나라고 말하던 부인의 모습이 떠올라 두 남자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퍼거슨은 말수가 적고 퉁명스러운 사람인데 그의 말 몇 마디를 듣고 그가 영국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대령은 어떤 문 앞에서 멈추더니 열쇠로 열었습니다. 정방형의 방인데 세 사람이 함께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비좁았습니다. 퍼거슨이 문 밖에 서 있고 대령이 나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당신은 수압기 내부에 들어와 있어. 만일 이대로 기계를 조작하면 큰일 날 거요. 이 방의 천장이 곧 커다란 피스톤의 밑면인데 수압기를 켜면 천장이 내려와 몇 톤의 엄청난 압력으로 이 방의 바닥을 뚫게 되지. 방의 바깥에는 가늘고 긴 수건이 몇 개 있어서 가해진 수압을 전달하는데 그 구조와 원리는 당신도 이미 잘 알겠지. 기계가 움직이긴 하지만 어딘가 이상이 있어 압력이 충분히 나오지 않소. 기계를 자세히 조사해서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오. 저는 대령이 건넨 램프를 받아들고 기계를 면밀하게 조사했습니다. 매우 거대한 수력 압착기였는데 엄청난 압력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방 바깥으로 나가 운전용 레버를 움직여보니 쉭 하고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딘가에서 물이 새어 그 물이 실린더의 어느 곳에선가 역류하기 때문이었죠. 검사해보니
구동축의 끝에 붙어있는 고무밴드가 다 닳아 소켓 사이에 생긴 틈을 발견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냈기에 두 사람을 불러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진지한 얼굴로 설명을 들으며 메모도 하더니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도 물었지요. 전 기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호기심 때문에 다시 앞찾기 내부로 들어가 자세히 보았습니다. 벡터에 대한 대령의 이야기가 모두 거짓이었음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런 목적을 위해 이렇게 강력한 힘을 내는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방의 벽은 나무판인데 바닥은 철판이었습니다. 좀 더 주의 깊게 보니까 바닥 전체에 얇은 금속 부스러기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대체 그게 뭔지 궁금해져서 쪼그리고 앉아 금속 부스러기를 만져보고 있는데 독일어로 낮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올려다보니 대령의 흑빛이 된 얼굴로 저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지? 그가 사납게 물었습니다. 저도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당신의 거짓말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계의 용도를 정확하게 알려줬다면 좀 더 도움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말을 내뱉은 순간 저의 부주의함을 원망했습니다. 대령의 얼굴이 섬뜩하게 일그러지더니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무슨 기계인지 궁금한가? 그렇다면 이 기계의 용도를 직접 체험하도록 하게 해주지. 그는 젠 걸음으로 뒤로 물러나 방을 나가더니 작은 문을 닫고 얼른 열쇠를 돌려 잠갔습니다. 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겼으나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아무리 발로 차고 밀어보아도 아무 소용없었죠. 이봐요. 제발 여기서 좀 꺼내주세요. 정신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정적을 깨고 어떤 소리가 들려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레버를 덜컥 당기는 소리, 물이 새는 사이드 실린더에 물이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대령이 수압기를 작동시킨 거였죠. 램프는 아까 금속 부스러기를 살펴보려고 내려놓은 곳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불빛에 검은 천장이 천천히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죠.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내려오는 천장이 곧 제 몸을 짓누를 것이고 납작하게 만들 거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온몸으로 문을 들이받고 열쇠 구멍을 손톱으로 쑤셔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천장이 덜컹거리며 내려오는 소리에 묻혀버릴 뿐이었습니다. 천장은 이제 머리 바로 위까지 내려온 상태여서 손을 뻗으면 천장의 금속 표면에 닿았습니다. 순간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습게도 자세에 따라 천장에 눌리는 고통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죠. 바닥에 엎드려 있으면 압력 때문에 척추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날 것이라 상상하니 저도 모르게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똑바로 누워있는 것보다는 그 편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반듯하게 누워 저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시커먼 천장을 가만히 보고 있기란 불가능했으니까요. 무릎을 굽히고 서 있어야 할 만큼 천장이 내려왔을 때 불현듯 한 줄기 희망이 다가왔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방의 천장과 바닥은 철제인데 벽은 모두 목재였습니다.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며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렸죠. 그때 한쪽 벽의 판자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노란 불빛이 보였습니다. 천장의 압력으로 그 판자가 자꾸 구부러지게 되자 틈새는 점점 넓어졌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순간 뜻밖의 탈출구를 발견하더니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사력을 다해 그 벽에 몸을 던졌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거의 정신을 잃은 채 방 밖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그렇게 쓰러져 있는데 방 안에서는 램프가 부서지는 소리, 천장과 바닥에 철판이 부딪히는 육중한 소리가 났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는 너무도 뻔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 손목을 잡아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좁은 복도 바닥에 제가 널브러져 있고 한 여자가 옆에 서 있더군요. 그녀는 왼손으로 제 손목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에는 촛불을 든 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고집스러운 제게 얼른 도망가라고 말해준 그 친절한 부인이었죠. 자, 이쪽으로. 곧 그들이 돌아와요. 당신이 없어졌다는 걸 금방 알아채겠죠. 서둘러요. 빨리 따라와요. 그녀가 숨이 넘어갈 듯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녀의 충고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죠. 휘청거리며 가까스로 일어나 부인을 따라 복도 끝까지 간 다음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나는데 달려오는 발소리와 두 남자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있는 층에서, 또 한 사람은 아래층에서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부인은 우뚝 서더니 난감해하며 사방을 둘러보았죠. 그러더니 갑자기 어떤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침실인데 큰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와 방 안이 환했습니다. 도망갈 방법은 이것뿐이에요. 그녀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높긴 하지만 뛰어내려야 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불빛이 비치더니 대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손에는 램프, 다른 한 손에는 정육점에서나 쓸 법한 커다란 식칼을 들고 달려오는 모습이 정말 섬뜩했죠.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침실로 달려들어가 창문을 활짝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창문은 땅에서 9m 정도의 높이였고 아래쪽에는 달빛에 하얗게 빛나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창틀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떠오른 어떤 생각 때문에 잠시 주춤했습니다. 저를 구해주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부인과 죽이려고 달려드는 대령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성난 대령이 혹시라도 제 생명의 은인인 부인을 해치려 한다면 당장 달려가 구해내겠다고 마음먹은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대령은 문을 지나 방으로 들어왔고 부인의 앞을 막 지나치려 했습니다. 프리츠, 프리츠. 부인은 대령의 옷소매에 매달리며 짧은 영어로 외쳤습니다. 나와 약속했잖아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반드시 비밀을 지킬 거예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엘리제, 당신 지금 제정신이요? 대령은 팔을 마구 흔들어 옷자락에 매달린 그녀를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끝장나길 원하오? 저자는 모든 걸 봤소. 다른 방법은 없단 말이오. 어서 비키시오. 그는 우악스럽게 여자를 밀쳐내더니 창문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칼을 힘껏 내리친 것입니다. 저는 언제라도 뛰어내릴 수 있게 창틀을 잡고 매달려 있었는데 미처 피하지도 못하고 당하고 말았습니다. 불에 댄 듯한 통증이 손에 느껴지자 저는 창문 밑으로 떨어졌죠. 충격을 받긴 했지만 다행히 잔디밭에 떨어져 크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령이 곧 무기를 들고 금방이라도 나타날 것만 같았습니다. 얼른 일어나 정원의 관목숲 속으로 숨어 들어갔죠. 그곳에서 멀어지기 위해 관목과 장미 덤불을 헤치며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달리지도 못하고
멈춰야 했습니다.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를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손이 욱신욱신 쑤셨습니다. 그때서야 제 엄지손가락이 완전히 잘려나간 것을 알았습니다. 상처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흘렀습니다. 귀 속에서 윙하고 귀 울음이 들리더니 눈앞이 흐려지며 장미덤불에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쓰러진 채로 얼마나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꽤 오랫동안 정신을 잃고 있었을 겁니다. 눈을 떠보니 어느새 밤이 지나고 동이 터오고 있었으니까요. 겉옷은 이슬에 흠뻑 젖어 있고 소매자락은 상처에서 흐르는 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격심한 통증과 함께 간밤에 겪은 일들이 차례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멍하니 누워있다가 아직 그 집을 벗어나지 못했나 싶어 몸서리치며 벌떡 일어났죠. 주변을 열심히 둘러봤지만 그 음산하던 집과 정원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른 아침까지 길가에 있는 생나무 울타리 옆에 쓰러져 있다는 걸 알았죠. 길을 따라 20분쯤 걸어가니 멀리 낮고 긴 건물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가가 보았더니 세상에, 그곳이 바로 아이포드역이지 않겠습니까? 이 손에 남은 흉측한 상처만 없었다면 그 공포스러운 모험을 그저 하룻밤의 악몽이라 여겼을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채 터덜터덜 역으로 걸어 들어가 역무원에게 첫 차가 언제 출발하는지 물어봤습니다. 1시간쯤 후에 레딩행 기차가 있다고 하더군요. 기차표를 사고 돌아서는데 마침 어젯밤 보았던 그 짐꾼이 일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에게 혹시 라이센더 스틱 대령을 아는지 물어봤지만 잘 모른다고 대답하더군요. 지난밤 역 앞에 대기에 있던 마차에 대해서도 말해봤지만 역시 보지 못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도 물었는데 5km나 떨어진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기진맥진한 상태로 5km를 걸어갈 수는 없었기에 런던으로 돌아가 경찰을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차는 6시가 조금 넘어 런던에 도착했죠. 먼저 상처를 치료하려고 병원으로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도 직접 홈스 씨에게 안내해 주신 겁니다. 홈스 씨가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청년이 이야기를 끝내자 거실에는 잠깐 침묵이 흘렀다. 의자에서 몸을 일으킨 홈스가 서가 쪽으로 걸어가더니 두꺼운 스크랩북 하나를 꺼냈다. 헤더리 씨, 당신이 관심을 가질 만한 광고를 찾았습니다. 빠르게 페이지를 넘기던 홈스가 말했다. 1년 전 모든 신문에 게재됐던 광고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실종, 이달 9일, 제레마이어 헤일링, 26세, 수력기사, 밤 10시에 외출 나간 후 연락 두절. 끝까지 다 읽을 필요는 없겠죠? 아, 이 광고 덕에 대령이 수압기를 점검한 날짜를 알 수 있군요. 맙소사, 이제야 그 부인이 한 말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운이 좋았군요. 소파에 축 처져 있던 헤더리가 상체를 일으키며 부르짖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헤더리 씨. 스틱 대령은 잔인하게 짝이 없는 냉혈한입니다. 습격한 배의 승객은 하나도 살려두지 않는 무서운 해적처럼 자기 사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제거해버리는 작자입니다. 우리는 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기운을 좀 차렸다면 얼른 떠날 준비를 합시다. 경찰청에 먼저 들러야 하겠군요. 3시간 후 우리는 버크셔에 있는 시골 마을로 가기 위해 레딩에서 기차를 탔다.
홈스와 수력기사, 경찰청의 브래스트리트 경감, 사복 형사, 그리고 나였다. 경감은 좌석에 앉자마자 커다란 지도를 펼쳐놓더니 컴퍼스를 이용해 아이포드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렸다. 자, 보십시오. 마을을 중심점으로 잡고 지름이 30km 정도 되는 원을 그렸습니다. 우리가 찾는 장소는 이 원둘레 근처에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헤더리 씨? 아마 그럴 겁니다. 마차로 적어도 1시간은 갔으니까요. 당신의 심한 부상을 입고 기절했을 때 그들이 당신을 사건 현장에서 옮겨놓기 위해 그만큼의 거리를 되돌아왔다고 추측하시지요? 네, 맞을 겁니다. 기운을 차린 후 기억을 더듬어 보니 쓰러져 있는 저를 누군가 들어 올려 옮긴 것이 어렴풋하게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신을 잃은 무방비 상태의 헤더리 씨를 정원에서 발견했는데 왜 살려두었을까요? 아름다운 여인의 간청에 잔인한 대령은 마음이 약해진 걸까요? 모두를 향해 내가 물었다. 곧 모든 게 밝혀지겠죠. 브래스트리트 경감이 어깨를 으쓱해 보이더니 말했다. 대령 일당이 여기 원에 어느 부근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내야겠죠. 그들이 있는 곳을 지도에서 찾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홈즈가 여유롭게 말했다. 정말입니까? 홈스 씨는 벌써 추리를 끝내셨나 보군요. 하지만 아직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가 생각을 말할 테니 당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 주십시오. 저는 남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 길이 한적하니까요. 브래스트리트 경감이 자신 있게 말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동쪽이 아닐까요? 청년이 얼른 말했다. 저는 서쪽입니다. 그쪽 길에는 언덕이나 산이 없으니까요. 헤더리 씨는 마차가 오르막길을 지났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복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북쪽을 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언덕이 없거든요. 헤더리 씨는 시골길의 상태가 나빴다는 말은 했지만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홈스를 향해 말했다. 점점 재밌게 되어가는군. 홈즈가 눈을 빛내며 빙긋 웃었다. 의견이 완전히 갈렸군요.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4명이 각각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홈스 씨는 이 가운데 누구의 추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경감이 물었다. 모두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군요.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나는 바로 여기에 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친구가 손가락으로 원의 중심을 가리켰다. 놈들은 틀림없이 이곳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차가 쉬지 않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그건 똑똑히 기억납니다. 헤더리가 향변했다. 10km를 조금 넘게 갔다가 그대로 되돌아왔다면 어떻습니까, 헤더리 씨? 마차에 탈 때 말들을 봤는데 털에 윤이 나고 힘이 넘쳤다고 했죠. 울퉁불퉁한 길을 20km가 넘게 달려왔다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요? 홈스 씨의 의견도 그럴듯합니다. 위치를 속이기 위해선 그 방법도 좋죠. 대령 일당은 그럴 만큼 충분히 교활하고 야비하니까요. 브래스트리트 경감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네, 경감의 말대로 꽤 교활한 놈들입니다. 그들은 위조화폐를 대량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헤더리 씨가 본 기계는 은과 비슷한 합금을 제조하기 위한 거지요. 경찰 측에서도
위조화폐를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일당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경감이 말했다. 위조범들은 반 크라운짜리 가짜 은화를 수천 개나 만들어 유통시켰습니다. 그들을 레딩까지는 추적했는데 그만 흔적을 놓치고 말았죠. 추적망을 빠져나간 실력을 보니 어리숙한 놈들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드디어 하늘이 벌을 내려 그들을 잡아들이게 되나 봅니다. 하지만 경감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그들 일당은 절대 순순히 체포될 놈들이 아니었다. 우리가 아이포드 역에 도착했을 때 근처의 작은 숲에서 시커먼 연기가 뭉클뭉클 솟아오르더니 그 일대를 먹구름처럼 온통 뒤덮고 있었다. 저런, 불이 났나 보군요. 우리가 내린 후 기차가 다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할 때 브래스트리트 경감이 역장에게 물었다. 네, 맞습니다. 불이 언제 났습니까? 지난밤에 어떤 집에서 불이 났는데 불길이 빠르게 번져 근방의 나무들이 다 타버렸다고 합니다. 불이 난 집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베커 의사입니다. 실례지만 그 의사는 삐쩍 마른 독일인이 맞습니까? 코가 길고 턱이 뾰족한 남자 말입니다. 헤더리 씨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베커 의사가요? 역장은 소리 높여 웃었다. 그 반대입니다. 그는 영국인이며 그 근방에서 가장 풍채가 좋은 사람 중 한 명이죠. 아, 그 집에는 의사 말고도 외국인 환자가 있었는데 당신이 말하는 사람은 아마 그 환자인 것 같군요. 그는 매일 한 끼도 제대로 먹지 않는 사람처럼 앙상했습니다. 역장의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우리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방향으로 내달렸다. 작은 언덕에 올라서자 회벽칠을 한 하얗고 큰 집이 한 채 보였다. 창문마다 성난 불길이 또 빛이 솟고 있었는데 그 기세로 보니 정원의 소방펌프 세대로는 진화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그래, 맞아. 이 집이에요. 이 집이라고요. 무척이나 흥분한 헤더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자갈을 촘촘하게 깔아 만든 마찻길, 내가 쓰러졌던 장미덩불, 뛰어내렸던 저기 저 창문. 의도한 건 아니지만 당신은 멋지게 복수를 했군요, 헤더리 씨. 당신의 바닥에 내려놓았던 램프가 수압기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부서지면서 나무벽에 옮겨붙은 불이 화재로 번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을 뒤쫓는 데만 신경을 썼기에 불이 났는지도 몰랐습니다. 저기 몰려서서 불 구경하고 있는 사람 중에 어젯밤에 본 사람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죠. 어젯밤 그들이 바로 도망쳤다면 이곳에 없겠지만 말입니다. 불행하게도 홈스의 예상은 적중했다. 그날 이후 선량하고 아름다운 부인, 바싹 마르고 인상이 고약한 독일인, 무뚝뚝하고 땅딸막한 영국인에 대한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인 결과 그날 아침 일찍 4-5명의 남자들이 커다란 괴짝 몇 개를 마차에 싣고 질풍처럼 레딩 쪽으로 달려가는 것을 한 농부가 목격한 사실을 알아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단서는 찾을 수 없었다. 홈즈가 아무리 명석한 두뇌를 자랑한다 해도 단서가 발견되지 않으니 더 이상 수사를 진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했다. 간신히 불길을 잡은 후 소방수들은 집안에 이상한 기계를 보더니 매우 놀랐다. 하지만 3층의 침실 창틀에서 잘린 지 얼마 안 된 엄지손가락을 발견했을 때는 더더욱 놀란 것 같았다. 소방수들이 소방 펌프를 쉬지 않고 가동한 덕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이 완전히 꺼졌다. 그러나 지붕이 허물어져 내리고 벽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잿더미만
남았을 뿐이다. 가엾은 청년을 죽음의 문 앞에 이르게 한 수압기도 구부러진 원통과 쇠파이프 몇 개만 겨우 남았을 뿐 본래의 모습은 전혀 짐작할 수 없게 전소되었다. 창고에서 많은 양의 니켈과 주석이 나왔지만 동전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아침에 농부가 보았다는 큰 괴짝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정신을 잃고 정원에 쓰러졌던 수렵기사를 누가 어떻게 그날 아침 그가 깨어난 장소까지 운반했는가. 이 문제는 영원히 수수께끼로 남을 뻔했으나 이에 대한 답은 정원의 부드러운 흙이 제공해 주었다. 흙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과 바퀴 자국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아마 손수레를 이용해 해더리를 옮겨 놓은 듯 했다. 발자국 중 하나는 아주 작았고 다른 하나는 무척 컸다. 아마도 독일인 동료만큼 무자비하지 못했던 영국인이 그 부인에게 힘을 빌려주었을 것이다. 그들이 피를 흘리며 기절해 있는 청년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다 놓은 것으로 보였다. 아, 이렇게 허무할 수가. 기차를 타고 런던으로 돌아올 때 수렵기사가 혀를 차며 말했다.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멀리 왔지만 결국 손해만 잔뜩 봤군요. 멀쩡하던 엄지손가락을 잃었고 50긴이라는 보수도 놓쳤죠. 제게 왜 이런 불행이 닥친 걸까요? 당신은 귀중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홈즈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이 경험은 앞으로 당신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사업과 관련된 사람에게 이 경험을 이야기해 준다면 많은 이들에게서 좋은 평판을 듣게 되겠죠. 큰 고난을 잘 견뎠으니 앞으로 사업을 해나가며 어떤 고충을 겪어도 잘 이겨낼 겁니다.